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둘 다 어릴 때부터 참 심성이 곱고 성품도 바른 아이들이라 엄마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자라주었네요. 저는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와 결혼했어요. 엄청나게 시골 동네여서 주변에 만날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 이웃이라고 매일같이 얼굴 보고 만나다 보니 정이 들어버렸네요. 그래도 또래 친구 중에 그 애랑 결혼을 하게 된 건 그나마 동네에서 제일 멋있고 똑똑한 친구였거든요. 초등학생 때부터였나?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을 때부터 저희 둘은 친구 사이였어요. 집도 거의 옆집이었던 탓에 허구 헛날 둘이 만나서 놀고 가족들끼리도 하루는 너희 집, 하루는 우리 집 하면서 밥도 같이 먹었죠. 음식하면 이거 가져다 주라고 그 집에 가서 그거 가져와라. 심부름 때문이라도 그 집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네요. 그렇게 매일 얼굴 보고 마주하고 지내다 보니 야, 너 하던 사이가 어느새 여보 남편이 되더니 애들 아빠, 애들 엄마까지 되어버렸어요. 상견례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늘 그렇듯이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정도? 결혼하고 나서는 그래도 저희끼리 뭐라도 해보면서 살겠다고 원래 살던 동네를 벗어나 시내로 나왔어요. 처음에는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남편은 떡집에서 일했어요. 매일 무거운 재료를 들고 나르느라 처음에는 어깨, 허리, 파스로 도배를 하고 새벽마다 일어나는 걸 많이 힘들어했는데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비좁은 단칸방에 매일 힘들게 남의 집 일을 하며 지냈지만 그래도 단단한 우정 덕분인지 그동안 쌓아온 정과 의리 덕분인지 저희는 지치지 않고 매일 힘을 냈어요. 또 아직 젊었던 때라 그런지 저희 둘이서 생활을 꾸려나간다는 게 좀 재밌기도 하고 조용한 시골에서만 살다가 바쁜 시내로 나오니 신기하기도 하고 괜히 저희도 세련된 사람들이 된 것 같기도 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학교도 가깝고 볼거리도 다양한 시내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돈도 열심히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덕분에 저희 둘이 열심히 일하고 알뜰살뜰 아껴 쓰면서 차근차근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희에게도 아이가 생겼어요.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정말 기뻤네요. 뭔가 제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했고요. 딸을 낳던 날 생생하게 느껴지던 고통과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던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기억나요. 정말 산통이 계속되었을 때는 죽을 만큼 힘들고 내가 다시는 애를 낳나 봐라 하면서 기절하기 직전이었는데 제 품에 안긴 엄청 작은 생명체를 보니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다 싶더라고요. 아이를 어르고 달래고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이렇게 예쁜 아이가 어떻게 나한테서 나왔지 싶어 저랑 남편 둘 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쳐다봤어요.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 온종일 보고 싶어서 어떻게 아기 한번 웃겨보겠다고 남편이랑 저랑 온갖 재주를 다 부렸던 기억도 나네요. 아기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성장하는 게 아쉬울 정도였어요. 왜 이렇게 아기들은 빨리 자라는지. 늘 안고 다녀야 했던 아이가 혼자 앉고 서고 걸어 다닐 때 왠지 모를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둘째 생각이 나더라고요. 둘째가 생길 때쯤 저희는 시내에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는 두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웬 두부인가 싶기도 할 텐데요. 사실 저희는 어릴 때 집에서 두부를 직접 만들어 먹었거든요. 물론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고 부모님들이 만든 것이긴 하지만요. 워낙 시골이라 상점 같은 게 잘 없다 보니 집에서 콩을 갈아 직접 두부를 만들어 먹고는 했는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두부 만드는 방법을 익숙하게 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장사겠거니 싶었어요. 남편은 새벽부터 일어나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라 임신하고 제가 아침잠이 많아졌을 때도 항상 가게에 가서 두부도 만들고 정리랑 청소도 하고 했어요. 원래도 성실하고 착한 남자라 결혼에 후회는 없었는데 아이 낳고 나서는 더더욱 그래도 이 남자랑 결혼하기를 잘했다 싶었죠. 장사는 꽤 잘 됐어요. 콩부터 맛있는 놈으로 골라서 저렴한 가격에 손두부를 팔다 보니 생각보다 찾아오는 손님이 많았죠. 콩국수 육수랑 면도 팔았는데 날씨에 따라서 이것도 꽤 잘 팔렸어요. 제가 손이 좀 큰 편이라 저희 애 이유식 할 때는 넉넉히 만들어서 몇 개는 팔고 밥 먹기 시작하면서 반찬도 만들어서 좀 팔았는데 그것도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국 몇 가지랑 반찬도 내다 팔았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더 이상 돈 때문에 아등바등 살 필요는 없었죠. 애들 둘 다 얼마나 착한지 제가 가게 하느라 바쁜데
떼쓰거나 칭얼거린 적도 없어요. 물론 아들 녀석이 막내인데다가 조금 어릴 때는 떼를 쓰더니 첫째인 누나가 워낙 야무지게 보살펴서 크게 힘들지 않고 지나갔어요. 우리 첫째는 제가 하도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을 해서 다들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또 너무 예쁘고 착하기는 또 얼마나 착하고 똘똘하고 야무지고 정말 어떻게 저에게 이런 딸이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전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하는 정도라니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 딸도 아직 어린데 괜히 장사하는 엄마 아빠 때문에 관심도 많이 못 주고 동생까지 챙기게 했나 미안하고 안쓰러울 때도 많아요. 사랑을 주고 또 주어도 늘 더 주고 싶고 언제나 미안한 마음이 더 크게 키웠어요. 나름 돈 걱정도 안 시키고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어릴 때부터 애가 엄마 아빠가 가게 자리 잡는 것부터 보고 자라서 그런가 남동생이랑 다르게 용돈도 펑펑 쓰는 법이 없고 항상 돈 귀한 줄 알더라고요. 용돈을 줘도 자기 남동생은 신나서 다 써버리고 얼마 안가 돈 없다고 칭얼거리는데 딸아이는 돈을 잘 모아두었다가 남동생 맛있는 거 한 번씩 사주고 그 돈으로 되려 자기가 저나 남편 생일날이랑 어버이날에 선물도 사주고 그랬어요. 엄마랑 아빠 돈 없는 것도 아니고 너가 해달라고 하면 무엇이든 다 해줄 텐데 갖고 싶은 거 말해봐라. 먹고 싶은 거 말해봐라. 용돈 올려줄까 물어봐도 항상 아니라고 괜찮다고 해요. 저희가 장사하던 곳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상가가 들어온다길래 저희는 보조금이랑 그동안 벌어둔 돈으로 상가에 입주했어요. 아파트가 들어섰고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장사는 전보다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딸아이는 수능 시험을 치르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등록금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그거 다 부담하려면 부모님 너무 힘들다면서 자기도 보태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은 미술 쪽에 재능이 있었는데요. 딸아이는 미대 입시 준비하려면 돈도 많이 든다면서 걱정하더니 대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고 성적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에 다녔어요. 졸업하고는 꽤 큰 유치원에 교사로 일하게 됐고 일하면서도 생활비랑 막내 학원비에 보태쓰라며 돈도 주고 종종 동생 녀석 데려다가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용돈도 주고는 했어요. 워낙 누나가 어릴 때부터 어른스럽고 자기 할 일은 똑부러지게 하다 보니 그래도 아들 녀석도 막내라고 철없이 행동하다가도 누나를 보고 배우는 점도 많았는데요. 특히 시간 약속과 관리 하나는 누나에게 매번 혼이 나면서까지 배우다 보니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지각 한 번 없이 혼자서도 학교에 잘 가더라고요. 또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에도 누나가 말 몇 마디 했더니 금방 정신 차리고 다시 미술이랑 공부에 집중하기도 하고요. 워낙 제 누나가 자기 일도 똑바로 하니까 차마 너나 잘해라 이런 말도 못하고 또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주며 모범이 되어주니까 길을 잃지 않고 잘 따랐던 것 같아요. 제 말은 잘 안 들어도 항상 누나 말이라면 잘 따르고 좀 자라서는 누나 정말 대단하다고 존경스럽다고 할 정도죠. 그랬던 아이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날 웬 남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며칠 전에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고 저희 가족을 모아두고 이야기하길래 온 가족이 갑작스럽게 뜨악 싶었는데 또 나이도 있고 우리 딸 참 착하고 예쁘니 좋다는 남자 하나 없겠나 싶기도 했어요. 일단 알겠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 전에 연애한다는 티도 내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싶었죠. 그랬더니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안 오고 남편이랑 둘이서 어떤 놈일까 궁금해하면서 차마 꼬치꼬치 물어보지도 못하고 약속날까지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날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기로 하고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있는데 어찌나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지 제 상견례 날보다 더 떨리더라고요. 아들 녀석도 긴장했는지 연신 와이셔츠 깃을 정리하고 또 정리하며 혹시 이상하거나 별로인 사람이면 어떡하지? 누나한테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나? 하며 걱정을 지레 삼키더라고요. 문이 열리고 딸아이와 한 남자가 들어오는데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에 귀여운 미소가 매력적이더라고요. 아주 순박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목소리도 시원시원하고 예의 바르고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역시 내 딸이 야무지긴 야무지다. 어디서 저런 친구를 데리고 왔을까 싶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남자분은 해외에서 살다가 영어를 전공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다니는 회사에서 여러 유치원과 연계하여 수업을 다니는데 그중 한 유치원이 저희 딸아이가 일하는 곳이라 수업하러 다니며 인연을 쌓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중고등학생 시절 미국에서 잠깐 살았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친척집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구김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책임감도 늘고 배운 점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해서 그런지 말도 참 잘하고 친근감 있고 사교성도 좋았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눠볼수록 사람이 참 내면이 단단하고 온화하다는 인상이 들더라고요. 식사하는 동안 우리 가족들은 왜 우리 딸이, 우리 누나가 저 사람을 소개하러 데려왔는지 알겠다 싶었죠. 성격도 참 좋은 그 친구는 식사를 다 마칠 때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저 만나신다고 이렇게 예쁘고 멋지게 차려입으셨는데 바로 집에 들어가시면 아쉬우시겠어요. 제가 모실 테니까 같이 드라이브 겸 산책도 좀 하다가 들어가시면 어떠세요? 예의상 한 빈말이었던 아니던 그렇게 이야기해주니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희는 됐다고 젊은 사람들 시간 뺏어서 뭐하냐고 나온 김에 둘이 데이트하고 들어가라며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언제든 만나서 데이트할 수 있지만 저희는 자영업하는 사람들이라 시간 내기 어려우니 이럴 때 같이 시간 보내자며 저희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근처로 드라이브도 하고 산책도 하고 점심에 만나서 저녁까지 같이 먹고 헤어졌어요. 막내 녀석도 그 친구가 꽤 마음에 들었는지 형 하면서 이것저것 말도 많이 걸고 잘도 쫓아다니더라고요. 같이 시간을 보내보면 볼수록 참 괜찮은 친구다 싶었어요.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더니 딸내미가 가까이 와서 팔짱을 끼며 저희 부부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때? 괜찮아? 내 신랑감으로는 어때? 이런 건 어른들 말을 잘 들어야 한다더라. 에이, 한 번만 만나봐서 어떻게 하냐. 그래도 인물은 훤하고 성격은 좋구만. 남편은 툴툴거리며 말하면서도 내심 마음에 든다는 티를 냈어요.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찬성이었고요. 그 뒤로 1년 정도 연애를 더하니 결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은 둘 다 직장인이고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다며 저희 도움 안 받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돈을 모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래도 하나뿐인 딸내미 결혼식인데 어떻게 빈손으로 보내냐고 너 결혼하면 보태주려고 모아둔 돈 있으니 받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돈 받아서 가져가면 부모님 안 계시는 남편은 얼마나 기가 안 살고 불편한 마음이 들겠냐고 자기들끼리 하려고 그동안 준비도 다 해놔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부모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내 자식 결혼한다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고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도 평소 딸아이 성격을 아니까 차마 더 강요는 못하고 그 돈은 나중에 집에 가구 살 때라도 쓰게 해주려고 모아두었어요. 결혼 사진도 자기들끼리 놀러 다니며 셀프로 찍고 옷도 다 저렴한 걸 사거나 대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장도 다른 것보다 음식 맛 좋은 거로 야무지게 고르고 예식에 입을 드레스도 무슨 인터넷에서 저렴한 걸 구입했다고 해요.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최소로 진행하고 대신 직장은 일터랑 가까운 곳에 깔끔한 집으로 골랐더라고요. 아이 생겨서 급하게 이사할 곳 알아보려면 여유 갖고 찾기 힘들 수도 있다며 나중에 아이 낳을 거 생각해서 방 2개짜리 집으로 계약했다는 걸 듣고 역시 우리 딸아이 참 야무지다 싶었죠. 엄마 아빠가 자기들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자기도 꼭 아이는 2명 정도 낳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자기 역시도 좋은 부모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도 빨리 낳고 싶다고요. 계획은 결혼하고 1년 정도 뒤에 낳는 거라고 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다녀왔는데 여행보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며 거의 배낭여행을 하다시피 다녀왔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저희가 돈을 보내줄 테니 다른 사람들 많이 가는 하와이나 괌, 발리 이런 데 가서 리조트에서 수영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오라고 했는데 이미 다 계획해둔 게 있다면서 거절하더라고요. 유럽 가서 고급 호텔도 아니고 저렴한 숙소에서 묵고 온종일 걸어다니느라 고생도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여행하면서 서로 더 돈독해지고 힘든 상황에서 서로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죠. 두 사람은 결혼해서도 돈독하게 잘 살았어요. 한 달에 2-3번 정도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사위는 혼자서 우리 집에 와서 막내 영어 공부를 봐주기도 하고 딸아이 몰래 왔다며 가게로 찾아와서 일손을 돕거나
지나가는데 생각나서 샀다며 맛있는 케이크나 과일 같은 것을 사들고 오기도 하고요. 마치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었어요. 딸아이는 결혼하고도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녔는데요. 아이 생기면 돈이 더 필요하다면서 직장 퇴근하고 나면 집에서 재택으로 부업 알바를 또 하더라고요. 남편이 벌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너도 월급이 아이를 못 키울 정도로 작은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애를 쓰냐 했더니 아이 낳으면 육아휴직으로 직장 생활도 당분간 못할 텐데 미리 모아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동생이 미술하는 거 보니 자기 아이도 예체능 한다고 하면 돈 많이 들 것 같다며 젊을 때 미리 모아둬야 한다고 하네요. 아이고, 저도 제 딸이기는 하지만 야무지고 알뜰함을 넘어서 억척스럽다 싶어요. 그러더니 아이 낳은 친구들 보니까 체력도 중요하다고 한다면서 본격적으로 아이 계획하면서부터는 퇴근하고 집 앞 공원에서 운동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기가 3, 4kg씩 나가는데 매일 어르고 안고 하려면 근력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러면서 아기 드는 연습한다고 비슷한 무게로 아령 사서 집에서도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원래도 준비성 철저한 건 알았지만 우리 딸을 누가 말릴까 싶네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타깝게도 결혼하고 2년이 넘어가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사위는 신혼생활을 더 누리라는 하늘의 뜻이라며 천천히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딸아이는 30이 넘어가면 아이 낳을 체력도 기를 건강도 줄어든다며 조급해했어요. 3년 차에는 결국 자연 임신이 어려울 것 같아 병원을 방문했더라고요. 병원에서 난임센터를 소개해 주어서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이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가는 것 같았어요.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서 저희는 그냥 묵묵히 자주 딸아이 집에 가서 밥도 챙겨주고 반찬도 해서 가져다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곁을 지켜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난임센터에 다니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과정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난임센터에 갔다고 해서 아이가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계속해서 병원에 다니고 검사를 받고 무슨 주사도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들이 몸에도 엄청나게 무리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딸애는 점점 더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센터에 다닌 지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소득이 없었어요. 그렇게 당당하고 야무지던 아이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도 사위도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죠. 계속해서 시간만 하염없이 흐르고 더 이상 가족들의 응원도 딸아이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엎친 데 덮친다고 하나요?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련은 시련 위에 겹치고는 하죠. 저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딸애는 난임센터도 가지 않았어요. 일이 너무 바쁘기도 하고 원래 갈 때마다 자주 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자기 빼고 다 임신에 성공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거기에서 임신해서 희망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자기는 늘 제자리인 것 같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기가 일종의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상담을 다니거나 뭔가 다른 방법을 써봤을 텐데 관심과 지식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퇴근하고도 부업하면서 돈도 열심히 벌고 운동도 다니면서 건강도 챙기고 또 남편이랑 등산도 다니고 한 달에 한 번은 가까운 데로 여행도 다니던 그렇게 쾌활하던 제 딸아이는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지금은 그저 매번 반복되는 임신 실패에 가슴을 치고 어느 순간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기 자신까지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날 아이는 임신한 친구를 축하해주러 선물을 사서 퇴근하고 친구 집에 들렀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 그만 음주운전으로 과속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고 말았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오기는 했어도 길이 넓어 피할 수도 있었지만 CCTV를 보니 아이는 혼자 울면서 계속 눈물을 훔치며 건너라 주변을 미처 살피지 못했더라고요. 임신한 친구를 축하하며 애써 웃어 보이다가 돌아오는 길 혼자 눈물을 훔치던 아이의 모습을 보니 그 속이 얼마나 상하고 괴로웠을까 싶었어요. 응급실로부터 전화를 받고 남편과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갔더니 먼저 퇴근해서 집에 있었던 사위도 곧 도착하더라고요. 아들 녀석은 군대에 있어 괜히 마음만 어지럽게 할까봐 연락하지 않았어요. 딸아이는 바로 검사를 받으러 들어갔고 의사에게 당시 상황과 도착했을 때의 대략적인 상태 등 여러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어요. 사실 뭔가 많은 이야기를 빠르게 하셨지만
당장 아이가 큰 사고를 당했다는 생각에 무슨 이야기였는지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저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가 사고를 심하게 당했고 병원에 실려왔고 아직도 눈을 뜨지 못했다는 거죠. 의사 말로는 이대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머리 쪽을 많이 다친 상황이라 예측할 수 없다고 했죠. 저희는 무엇이든 괜찮으니까 제발 저희 애 좀 살려달라고 부탁드린다고 간절히 빌었어요. 그렇게 듬직하던 사위도 옆에서 아이처럼 울면서 의사 선생님 손을 붙잡고 제발 목숨만 살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고로 이미 충분히 놀랄 일은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놀랄 일이 남아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다급하게 오시더니 저희에게 딸아이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계셨냐고 물어보셨어요. 저희 부부는 물론이고 사위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대답 없이 놀란 표정으로 의사 선생님만 쳐다보고 있으니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본인도 몰랐을 것 같은데 지금 임신한 지 7주 정도 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우선 의식이 돌아오는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대로 의식불명 상태로 이어진다면 뱃속의 아이와 저희 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상상도 못한 이야기에 저는 그만 다리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사위와 남편은 저를 부축해서 일으켜 의자 위에 앉혀주었죠. 사위에게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물으니 자신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한동안 센터도 가지 않아서 임신에 대해 마음을 접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요. 전혀 그런 이야기도 없었고 평소랑 다른 점도 없었다네요. 무엇보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임신이었는데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저희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저희 딸 역시도 자신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희 딸은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어요.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딸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 해도 너무나 잔인한데 저희에게는 또 한 가지 선택사항이 남아있었죠. 바로 뱃속에 있는 아이였어요. 딸아이가 의식이 있거나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뱃속에서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딸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가 이런 경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장담이 아무것도 없기에 오로지 가족들의 선택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쪽이 나은데 그 경우 아이를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저희 딸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니 저는 당장이라도 저희 딸을 위해서 선택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딸애가 얼마나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떠올리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딸이 우선인가? 아니 어쩌면 둘 다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사위 역시 깊은 생각에 빠진 것 같았죠. 저희는 곤히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딸아이를 한번 보고 병원에 있는 휴게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했으니까요. 누구 하나 먼저 선뜻 의견을 내지 못했죠. 그때 사위가 말했어요. 자기는 아이를 지키는 쪽으로 했으면 한다고. 그러자마자 어느 쪽도 대답을 못하는 저희 부부에게 사위가 그러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만약 와이프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생각해봤죠. 그랬더니 답은 하나더라고요. 아이를 지키는 거요. 지금 당장은 둘 다 위독한 상황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도 만약의 경우들을 이야기해 준 것이니 수연이었으면 분명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아이를 지켜보겠다고 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지금까지 더 많은 세월을 함께한 아내가 더 소중하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해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는지 봤는데 이렇게 어렵게 생긴 아이를 당장 지우자고 감히 제가 의견을 내릴 수는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깨어날 가능성도 있으니 우선은 아이를 지키는 쪽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 분 소중한 따님인데 제가 감히 결정을 내리게 되어서 죄송해요. 저희 역시도 딸아이라면 아이를 지켜보겠다고 했을 것 같아 고민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사위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우리 딸도 그렇게 원하던 자식인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 싶었죠. 그 후로 딸아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임신 중인 채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뱃속의 아이도 계속해서 자랐는데 딸아이는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죠. 막내 아들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이 소식을 알게 되었고 모든 이야기를 듣더니 한참을 고민한 끝에 알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혹시나 감정이 동요해서 부대에서 힘들어하면 어쩌나 했는데
자기 누나는 혼수 상태에서도 아이를 지키겠다고 씩씩하게 버티는데 자기도 누나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꿋꿋하게 버텨야 한다네요.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 점차 뱃속에 아이가 자라는 모습이 보였어요. 배가 점점 나오는 게 보이더니 이제 누가 봐도 임산부 같았죠. 그동안 위급한 상황이 2번 정도 있었지만 의료진 분들이 빠르게 대처해주기도 하셨고 딸아이 역시 굳건히 버텨주었기에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병원비에 보태기로 했어요. 딸아이가 깨어 있었다면 또 분명 필요 없다고 했을 게 분명하죠. 사위 역시 받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치길래 저희 마음대로 수납하는 곳에 가서 내버렸어요. 지금까지도 많은 걸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인데 우리 딸 아프다는데 뭐라도 해야죠. 가게 운영하면서 틈틈이 남편과 제가 돌아가며 아이를 들여다봤어요. 한 자세로 누워만 있으면 등에 욕창이 생길 수도 있고 마음대로 씻지도 못하니까 다른 사람 손길이 필요했거든요. 저희 역시도 딸아이의 상태를 살피러 자주 가고 싶었고요. 저희는 부모라 그렇다 치지만 사위가 정말 대단했어요. 일하는 틈틈이 빈 시간에 와서 딸의 상태도 살피고 물수건으로 야무지게 몸도 다 닦아주고 얼굴에는 로션도 발라주고 퇴근은 항상 병원으로 해서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항상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마치 딸애가 지금 의식이 있는 것처럼 수업한 내용도 들려주고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빨리 나으라고 적어준 편지들도 보여주고 읽어주고 정말 지극정성이라는 말 말고는 표현할 수 없었어요. 힘들다고 집에 가서 좀 쉬라고 이야기해도 싫다고 하네요. 자기는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모두 마지막 인사할 틈도 없이 돌아가셔서 와이프가 죽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최대한 많은 시간을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드디어 출산일이 왔어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에 출산은 제왕절개로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정해지고 막내도 전역한 상황이라 출산일에 사위를 포함해 온 가족이 손을 모으고 수술실 앞에서 대기했어요. 제발 안 좋은 소식은 들리지 마라. 제발. 나쁜 소식은 지난번이 마지막이기를 간절히 바랐죠. 저희의 간절한 마음이 통한 덕분일까요? 수술실 안쪽에서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제발 둘 다 건강하게 나오기를 간절히 빌던 중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더군요. 우선 아이를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했기에 인큐베이터로 보낼 거고 산모도 아이도 다행히 모두 무사하다고요. 이 소식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우리 가족들은 모두 의사 선생님 앞에 절을 하듯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정말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인큐베이터실에 있는 손자를 잠깐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막 태어나기는 했지만 왠지 제 엄마를 쏙 빼닮은 것 같더라고요. 사위도 아이를 보더니 와이프랑 똑같이 생긴 것 같다며 웃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고 저희의 삶은 더욱 바빠졌어요. 여전히 깨어나지 않은 딸도 챙겨야 하고 갓 태어난 아이도 챙겨야 했죠. 다행히 아이는 조금 이르게 태어났음에도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했고 그 덕에 인큐베이터에서 몇 주 더 회복하고 무사히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너무너무 예뻤어요. 왜 저희 딸이 그렇게까지 아기를 간절히 바랐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 존재인지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죠. 딸아이가 틈나는 대로 아이 물건을 사두고 방을 미리 꾸며두었기에 퇴원 후 사위는 자기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다만 출근도 해야 하고 아이 키우는 것도 처음이기에 우리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를 같이 육아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막내 아들 녀석이 열심히 했어요. 인터넷으로 아기를 돌보는 방법들도 배워오고 그 싫어하던 책도 읽어가면서 아이를 야무지게 돌보더라고요. 덕분에 사위와 저는 딸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사위는 아기 사진과 동영상을 매일 찍어서 딸아이에게 보여주었어요. 오늘은 분유를 얼마나 먹였는지, 응가는 몇 번을 하고 잠은 몇 시간을 잤는지 매일매일 보고하듯이 이야기도 해주었죠. 그리고 예방접종이나 병원 진료를 할 때마다 딸아이 옆에서 아기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슬슬 아이가 외출이 가능해지자 거의 매일 병원으로 아이를 데리고 다녔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사위는 집에서도 아이에게 딸아이 사진을 수시로 보여주면서 봐, 엄마야, 엄마. 엄마 너무 예쁘지? 따라해봐, 엄마. 하며 엄마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더라고요. 딸아이가 깨어나지 않는 상태가 길어지면서 가족들은 마음이 초조해졌어요.
이대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싶은 불안이 슬슬 찾아왔거든요. 병원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님이 저희를 찾을 때마다 그런 불안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사위로부터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고 저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빨리 오라는 이야기에 가게고 뭐고 남편이랑 아들 녀석이랑 급하게 뛰어갔어요. 병원에 도착했더니 사위가 손주를 안고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의료진들은 다급하게 저희의 병실에 들어가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아 무슨 일이냐고 말 좀 해보라며 사위를 다그쳤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깨어났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저희 쪽으로 오셔서 상황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 수연 씨가 의식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가만히 누워있던 상태라 눈을 뜨고 말을 하는 데는 적응이 좀 필요하지만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저는 그만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엉덩방아를 찌으며 주저앉았어요. 우리 아이가, 몇 달 동안 잠들어 있던 우리 아이가 깨어났다니, 눈을 떴다니, 세상에 눈물이 막 터져 나왔어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울고 아들도 울고 사위랑 손주도 울고 있었죠. 우선 아이를 달래고 사위에게 상황 설명을 들었어요. 여느 날처럼 사위는 아이를 데리고 딸아이를 보러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아이가 배가 고팠는지 막 울음이 터져서 급하게 가방에서 분유를 꺼냈는데 아이가 울면서 맘마, 엄마 하면서 엄마와 맘마를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도 가끔 울음이랑 옹알이 소리가 엄마, 맘마로 들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분유를 타는 동안 아이가 엄마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울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딸아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듯 했다고 해요. 사위는 분유를 한참 타다가 멈칫하고 내가 잘못 봤나 싶어 다시 딸아이의 손가락을 살펴보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계속되자 손가락이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면서 입술 주변이 움직이려고 하길래 의료진을 불렀다고 하네요. 병실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들어와도 된다는 이야기에 들어갔더니 딸아이가 눈도 뜨지 못하고 누운 채로 간신히 손가락만 움찔거려 저희에게 인사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계속해서 쏟아졌어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아서 아직 몸을 움직이려면 재활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뒤 딸아이는 눈을 떴습니다. 아직 말은 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그러더니 제일 먼저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딸애는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손을 뻗어서 아이를 안고 싶어 했지만 아직 그럴 수 없어 사위가 아들 얼굴을 가까이 보여주려고 다가갔어요. 딸아이는 무척이나 감격한 듯 자신의 아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한참을 들여다보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며 저희도 눈물이 계속 터지고 사위는 거의 눈을 뜨지도 못할 정도로 울고 있었어요. 딸애는 눈을 뜨기 직전까지 간간히 가족들 목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눈을 뜨기 바로 직전 어디에선가 자신을 애타게 찾으며 엄마라고 하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 가슴에 찌릿찌릿함이 느껴지고 뿌연 안개 속에 있던 것 같은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라고 들리는 울음소리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몸을 억지로 최선을 다해 움직였다고요. 다행히 딸아이가 의식이 없는 동안에도 가족들이 관리를 잘해준 덕분에 건강에도 크게 이상이 없었는데요. 재활만 꾸준히 받으면 금방 퇴원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딸아이 역시도 얼른 퇴원해서 아이 돌보려면 재활을 열심히 해야겠다며 예전에 그 열정 넘치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손주는 맨날 잠든 모습만 봤지 엄마가 조금은 낯설은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제 엄마인 것을 용케 아는지 아니면 사위가 그동안 열심히 가르쳐서 그런지 그래도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딸아이도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입덧이나 그런 불편함도 없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요. 임신 기간 동안 의식이 없었던 터라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 느낄 수 있는 경험을 놓치게 되어서 너무 아쉽다는 것 외에는 아이가 생겨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해요. 오랜 시간을 누워만 있던 애가 몸을 움직이려니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응원과 자신을 안아주기만을 기다리는 아들이 있으니 이 악물고 버텨냈어요.
한겨울에도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울컥하는 심정이었죠. 덕분에 재활도 무사히 받을 수 있었고 퇴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이렇게 지냈냐고 잔소리를 하면서 집에 오자마자 청소랑 정리부터 했다고 하네요. 아직은 무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듣지를 않는데요. 그동안 놓친 시간 회복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며 아이랑도 쉴 틈 없이 이야기 나누고 시간을 보냈는데요. 몇 년 사이 딸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봤기에 제 가족 모두 그러다 병난다고 말리면서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열정이 넘치는 엄마 덕분인지 아이는 또래와 비교하면 말도 빠르고 건강하고 기고 걷는 것도 다 빠른 아주 똑똑이인데요. 그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아빠가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삼촌이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를 키워줬는데도 엄마만 졸졸 쫓아다니는 엄마 껌딱지가 되었어요. 내심 서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제일 좋을 때지 싶네요. 이제는 두 돌이 지났는데 벌써 말도 얼마나 야무지게 하는지 몰라요. 혹시나 다른 건강에 이상이 있을까 몇 달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딸아이도 아직까지 별다른 건강에 이상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아이 엄마니까 건강해야 한다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영양제도 잔뜩 챙겨 먹고 있네요. 자기는 두 번째 삶을 살게 되었다고, 기적적으로 살게 된 두 번째 삶은 정말 잘 지켜낼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중에 가족이 모여 아이를 지키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딸은 아이를 지켜주기로 한 결정에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마음도 그렇다며 자기가 멀쩡한 상태에서도 아이와 자신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주저없이 아이를 택했을 거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며 가족이 또 한 번 껴안고 울었네요. 평생을 크게 특별한 일 없이 나름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딸이 사고를 당하고 의식불명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깨어나면서 우리 가족 모두의 인생이 아주 특별하게 변했죠.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하면서 가족들끼리도 더 단단하게 뭉치는 경험을 얻을 수 있었어요. 너무 큰 시련을 지나온 만큼 앞으로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매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힘든 시간을 잘 버텨준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 잘 이겨내줬고 대단하고 고맙고 또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딸, 엄마에게 돌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너에게 아들이 소중하듯이 엄마한테는 항상 네가 제일 소중한 보물이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한 기적이 찾아오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